네, 오늘 AI 기반 합성생물학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서상우입니다. 오늘 AI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김동혁입니다. 합성생물학 연구에 AI 적용하는 부분을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의 김현욱입니다. 저도 AI를 이용한 합성생물학 및 의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혁 교수님, 오늘 물질과 정보가 만났을 때 AI 기반 합성생물학에 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이 합성생물학을 발전시키는 방법, 그리고 합성생물학 연구의 혁신적인 사례 분석, 합성생물학에서의 미생물과 효소의 역할, 그리고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 재설계 방법론, 또한 이제 새 시대의 성장 엔진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AI 기술에 대해서 접근성이 많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생들이나 연구자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것을 활용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거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고, 저는 에너지화학공학과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학과 화학공학에 AI 기계학습, 딥러닝을 적용하는 교육과 연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규 직원들이 왔는데 이 직원들이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딥러닝 기계학습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대한 단기간 내에 교육을 해서 실무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이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들었던 시간은 기본적인 교육은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가 되면은 꽤 근사하게 코딩을 하고 딥러닝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그리고 그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실습해 보는 것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이유는 실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챗GPT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는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이 질문의 문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챗GPT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해 주는 거고, 수학적인 배경은 앞에 나온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가라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AI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완성도가 있는 답변을 주게 됩니다. 좀 재밌는 것들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퀄리티가 좀 달라진다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 모델을 만들었던 수학적인 그 개념을 디자인하고 학습을 진행했던 사람들도 예상을 못했던 굉장히 재밌는 특징입니다. 이거를 학생들, 그리고 연구자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배경 지식을 조금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면 이런 챗GPT 같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긴 하지만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유니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껴왔는데요. 김현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교육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하시면서 좀 비슷하거나 좀 다른 부분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활발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김동혁 교수님 답변에 모두 공감을 많이 가고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저는 이제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에서 그 생명공학에서의 빅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및 기계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과목을 새로 신설을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게 생명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독특한 그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데이터, 전사체 데이터, 기타 등등, 그다음에 서열 데이터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전산학적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이제 이게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경험 다 이제 김동혁 교수님께서 다 말씀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좀 제가 다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편견은 주로 이제 실험을 하시는 합성생물학 연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야기가 될 텐데요. 나는 실험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영역이다. 약간 그런 되게 명확한 그 선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1년 전쯤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 이러한 편견을 많이 좀 낮춰준 역할은 확실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산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또 비단 전산학부 전공은 아니더라도 공대생이면은 상당히 좀 이해도가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AI 기술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술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어떤 그 수학적인 그 다음에 논리적인 알고리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경험적인 부분인데 이제 같이 공생을 하면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아웃풋을 제공하는지 이러한 행동들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가면서 저희들이 차차 좀 시간을 갖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도 굉장히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요새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예전과 좀 다르게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새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챗GPT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챗GPT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고 예시로 코드를 내주게 되는데 그 코드가 굉장히 전문성이 높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 자체도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좀 더 액티브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고, 기업체에서도 신규 직원들을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저도 6개월 정도 공부하고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괜찮은 코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이오 실험의 자동화가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바이오 파운드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설치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데이터들이 제너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량의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바이오 실험을 할 수 있게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급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말씀해 주신 이제 합성생물학 그 바이오 파운드리가 연계가 되고 있는데, 합성생물학에서 최근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DBTL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을 하고 실험을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에 필요한 것들을 빌드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런 학습을 거치게 되고 학습에서 나온 결과물을 다시 디자인에 활용하는 이런 반복적인 이터레이티브한 사이클을 통해서 균주 개발도 할 수가 있고 연구 개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제안한 게 DBTL, 합성생물학의 DBTL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DBTL 사이클을 원래는 사람인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빌드와 테스트 부분, 특히나 이 부분을 실험을 자동화하는데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이제 기계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이오 파운드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사이클이 좀 더 빠르게 돌아가게 되면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온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딥러닝이나 기계학습으로 어떻게 이 사이클들을 빠르게 돌리고 빠르게 돌림으로써 개발 사이클을 빠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BTL 중에서 빌드와 테스트는 제가 발표 자료에서도 사용했던 개념인 이제 합성생물학의 하드웨어 파트가 담당을 해주게 될 거고, 딥러닝과 기계학습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파트가 디자인과 런 단계에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합성생물학 그 DBTL 사이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촉매에 해당하는 그 대상 물질이 이제 세포, 박테리아 같은 세포 혹은 이제 효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 세포와 효소를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 부분에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발표 자리에서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디지털 트윈, 그 미생물 촉매 디지털 트윈에 해당하는 그 대사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생명체가 실험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반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미생물을 엔지니어링 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엔지니어링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이러한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효소 촉매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 자료 후반부에서 언급을 했었던 그 효소의 구조 예측 알고리즘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효소가 이러한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의 구조는 아마 이렇게 예측이 될 것 같다라고 처음에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효소의 그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아미노산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거를 구조 예측을 기반으로 미리 디자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생물 촉매와 효소 촉매를 이용해서 그 디자인할 때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디자인을 기반으로 빌드와 테스트 단계를 거치게 되고,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실험 데이터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도 인공지능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다양한 그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든가 트랜스포머 같은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도 분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미생물 촉매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그 대사공학적인 공정을 엔지니어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미생물 촉매가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전사체 분석이라는 실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사체 분석에서 그 전사체 분석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데이터들과 비교를 할 때 뭐 PCA라든가 같은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을 좀 사용을 해서 이전 데이터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발표 자료에서 후반부에 좀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그 미생물 촉매에서 결국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특정한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의 발현량을 조절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 단계에 그 해당 그 효소 촉매를 인코딩하고 있는 유전자의 그 전사를 조절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 조절 메커니즘을 연구를 할 때 또 대량의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전처리할 때 딥러닝 모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전처리 단계를 좀 더 빠르게 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정교한 결과를 얻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 사이클을 좀 더 빨리 돌릴 수 있게 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단계와 런 단계에서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 방법, 특히나 컨볼루셔널 뉴럴넷,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게 이제 생성형 모델들을 적용하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가 적은 저희 환경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뭐 강화학습이라든지 트랜스퍼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현욱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현욱 교수님께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피겨 마이닝 같은 형태로 기존에 이제 발표된 논문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러닝을 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말씀해주신 그 질문이 김동욱 교수님 그 답변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파운드리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생성형 모델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역시나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제 생각엔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퀄리티 측면에서, 그다음에 퀀티티 측면에서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데이터가 많다고 하지만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플랫폼으로 나왔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저희가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나 AI 모델 개발에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피 대비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퀄리티, 고품질의 데이터는 상당히 희박하다는 부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생성형 모델, 이게 저희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토론에서 이어지는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생성형 모델은 또 한편으로는 사전 학습 AI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사전 학습형 모델이 개발이 되는 거고, 그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김동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그 구체적인 주제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추가적인 파인 튜닝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큰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용하고자 하는 문제 정의가 매우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전산학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 파인 튜닝함에 있어서 당연히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바이오 파운드리에서 나온 데이터가 그 파인 튜닝에 아주 좋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실험을 위주로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퀀티티의 데이터를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AI와 활용돼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혹시 의견들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실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와 생물공학에서 이제 AI를 접목시킬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제 실험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지 않다. 그러면 그런 제한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굉장히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 자료에서 제가 그 박테리 AI라는 강화학습 기반의 그 실험 조건을 탐색해주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험 데이터를 무작위로 많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넣었을 때 가장 효용성이 높은 다음 실험 조건을 이제 탐색하는 게 한 가지 중요한 탐색 문제가 됩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AI를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다음에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다시 더 필요한 실험 조건을 예측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순환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화학공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험 조건의 최적화 탐색 문제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여전히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하게 되면 이걸 좀 더 액티브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이용해서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으로 실험과 그 학습을 사이클로 병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소량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모델을 이용해서 다음 실험해야 되는 조건을 예측을 하고, 강화학습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당 조건에서 제한된 리소스와 시간을 이용해서 실험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을 하고, 그 추가된 데이터로 다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실험 조건을 예측을 하고 하는 사이클을 좀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적화, 그리고 그 최적화를 비슷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강화학습 모델을 이용을 해서 순환적으로 그 사이클을 돌리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비슷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또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화학습을 앞으로 좀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적고 많지 않고 추가 데이터를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강화학습을 많이 쓰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실 때 오믹스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대사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이 AI가 이렇게 활발해지기 전에 이런 오믹스 데이터들을 대사 모델을 통해서 분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AI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혹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사 모델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미생물 촉매를 예를 들면 미생물 안에 이제 DNA로 만들어진 유전체가 있고 그 유전체 안에 유전자가 보통 4,000개, 5,000개 정도가 들어있게 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효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학 반응들을 연관된 것들을 쭉 연결하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이용을 해서 그 미생물 촉매가 주어진 조건에서 예를 들면은 글루코즈를 먹고 자라는 조건, 혹은 아세테이트를 먹고 자라는 조건, 메탄을 먹고 자라는 조건, 혹은 CO2를 먹고 자라는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될 건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합성생물학의 DBTL 사이클 중에서 이제 디자인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이 균주를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되는지, 혹은 배양 조건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 어떤 배양 조건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예를 들면은 카본 소스와 나이트로겐 소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호기 조건과 혐기 조건에서 또 키울 수가 있는데 그것들의 어떤 조건에서 키우는 게 더 좋은지, 혹은 이제 산소는 또 얼만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한 다음에 실험을 디자인하는 데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 파트에서는 그렇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그 대사 모델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이거를 해석하는 데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고 싶은 그 미생물 촉매를 글루코즈와 아세테이트에서 키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 세포의 피지올로지가 굉장히 다를 텐데 그거를 얘가 어떤 식으로 화학 반응들을 이용을 해서 메타볼리즘을 진행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또 대사 모델을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글루코즈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작용이죠. 글라이콜리시스 패스웨이에 들어가는 유전자들과 효소를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아세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TCA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패스웨이를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글라이콜리시스 패스웨이와 TCA 사이클을 사용을 할 때 NAD와 NADP 같은 코팩터의 사용량이 또 전반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실험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화학 반응에서 얼만큼 사용되는지를 분석을 할 때 그 해당 조건에서 대사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코팩터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고 어떤 화학 반응에서 소모가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다음 엔지니어링 포인트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믹스 데이터도 굉장히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오믹스라고 하면 이제 몇 단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오믹스에는 이제 유전체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사가 된 RNA를 분석하는 전사체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사된 RNA가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단백질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그 프로테오믹스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그 단백질 효소들이 만들고 소모하는 그 메타볼라이트들을 분석하는 메타볼로믹스, 그리고 좀 전에 답변을 들었던 그 대사 모델을 이용해서 그 화학 반응들의 플럭스를 분석하는 플럭소믹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좀 오믹스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발표 자료에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던 그 전사체 부분을 좀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것도 디자인 파트와 분석 파트, 그러니까 러닝 파트로 나눠서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파트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파운드를 특히나 이용을 하게 되면 전사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될 텐데, 이렇게 쌓인 전사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해서 전사체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지, 일단 그 실험 디자인 하는데 간략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또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사체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전체의 그 유전자 발현량도 보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미생물 촉매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그 물질을 소모를 하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고부가치 산물을 만드는 그 화합물이 있고, 그 두 개가 연결되는 패스웨이가 있는데, 그 패스웨이에 있는 효소들, 그리고 효소들을 만드는 유전자들이 얼마나 발현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이것들을 보통 이제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유전자들이 들어있는 미생물 촉매를 가지고 다른 조건에서 아마 실험을 한 데이터들, 전사체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텐데,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PCA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 실험한 조건에서 이 유전자들이 얼만큼 발현량이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 유전자 대비해서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백질체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사체에서 단백질이 많이 발현된 RNA에서 많은 양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전사는 많이 됐는데 단백질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찾아낸 다음에는 서상호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고품질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그 생물공학적인 기법,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러닝 단계에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데이터들의 전처리 그리고 분석 단계에서 많은 그 툴들은 이제 전통적인 그 기계학습 방법, 그 툴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욱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대사 모델을 사용해 보셨으니까 이 AI가 이렇게 화두가 되기 전과 그 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동혁 교수님께서 대사 모델에 대한 정의, 활용, 그다음에 대사 모델을 활용함에 있어서 오믹스 데이터의 중요성, 이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더 이를 일반화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사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공학적인 방법입니다.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약간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고요. 이런 수치 해석적인 방법의 특징은 계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매우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어썸션, 가정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BAI 기술들, 공학 이론에 기반을 둔 BAI 기술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고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대사 모델의 이제 장점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단점 말씀드리자면은 대사 유전자에 대한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즉슨 조절, 시그널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양액의 온도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얻기 어려운 한정적인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머신러닝이 아닌 최근에 그 생성형 AI를 예로 들자면은, 이 생성형 AI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어썸션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훨씬 더 플렉서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대사 유전자뿐만 아니라 아까 배양액의 온도, 특정 단백질의 활성, 구조의 안정성, 기타 등등 우리가 보고자 하는 타겟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구체적인 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넓은 범위에, 비교적 넓은 범위의 대상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최신 생성형 AI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적절하게 파인 튜닝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봤을 때 이 최신 생성형 AI와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물리 화학에 기반을 둔 공학적 수리 모델
방법들 간의 좋은 조합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생성형 AI가 여전히 대사 유전자들의 활성, 플럭스들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사 모델만큼은 아마 정확히 예측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사 모델을 활용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 특정 조건에서 대사 모델이 못 보는 그 다른 사각지대는 생성형 AI로 본다든지,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시너지스틱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덧붙일 만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사 모델은 저희가 연구가 많이 된 그 미생물 촉매의 경우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특허 같은 이슈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굴한 미생물 촉매를 좀 개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 연구가 많이 된 대사 모델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대사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한 다음에 이걸 개량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딥러닝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기계학습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그 시퀀싱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돼서 회사에서 새로운 미생물 촉매를 발굴한 경우에 그거의 유전체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드너버로 DNA 지놈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시간상으로는 2주 이내,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200~300만 원 정도에서 회사에서는 굉장히 그 어포더블한 레인지 안에서 미생물 촉매의 유전체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놈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예상되는 기능을 할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정보까지는 굉장히 빨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사 모델을 만들려면은 연구가 많이 된 대사 모델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미생물 촉매에 해당되는 대사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보가 100%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사 모델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원래 미생물에 없던 유전자들 중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효소들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들을 대사 모델을 교정하는 데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동혁 교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부 때부터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시고 바이올로지를 같이 전공하시면서 지금까지 연구자의 길을 걷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이쪽 특별히 이제 AI 분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셨을 때 이런 학계와 그다음에 산업계에서 이런 AI 연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가게 될지 혹시 예측하고 계시는 점이 있다면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계산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와 그 연구 인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파워까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해당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없는 기관에서는 연구할 수 없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과 나라가 몇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데이터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학습시키고 이거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갖추는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제한점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는 그만큼의 리소스와 자원과 돈이 없는 학교 쪽에서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더 큰 모델을 만들고 이걸 활용하는 연구들은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구 방향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는 해당 분야 연구를 계속하고, 그걸 할 수 없는 학계 쪽에서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연구 주제를 잡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생물학, 생물공학 쪽으로 좀 포커스를 옮겨 보면은 이렇게 이분화가 된 컴퓨터공학 IT 쪽과는 좀 다르게 회사와 학계가 좀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여러 기관에서 만들었는데요. 많이 쓰는 툴들로 알파폴드, 그리고 버전 1, 2, 3 이렇게 있는데 알파폴드, 그리고 로제타 폴드, 그리고 ESM 폴드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두 개는 산업체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계열의 회사인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를 만들면서 이 경쟁의 그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조금 늦긴 했지만 베이커 교수님 실험실에서 로제타 폴드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라는 지금 회사 명칭을 바꿨는데 메타에서 ESM 폴드라는 단백질 구조 예측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기업체 그리고 이 경우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만큼은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해당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서 그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상당히 겹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산업체와 학계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펀더멘털한 어떤 툴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학계에서 좀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베이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제타 폴드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이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로제타 폴드의 단점 중에 하나가 펩타이드 서열만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들이 인터랙션하는 핵산이라든지 다른 메타볼라이트들까지도 같이 예측을 할 수 있는 다음 버전의 로제타 폴드가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개발하는 걸 또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베이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체를 우리가 원하는 구조로 만드는 단백질을 설계하는 툴들을 만드는 데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로제타 폴드와 이름이 비슷한 그 단백질 엔지니어라는 툴을 또 최근에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펀더먼털한 툴들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인더스트리에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거를 좀 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거나 그 물질을 만드는 효소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던 그런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 모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그 세포들을 이용해서 배양계 안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어떤 활성을 가지게 되는지 어떠한 수율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한 AI나 학습 기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학습 기법이나 AI 모델링이 필요한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미생물 촉매를 사용을 하는 거고 미생물 촉매가 포함된 주변 환경을 어떻게 컴퓨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환원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하려면 미생물 촉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대사 모델 같은 모델링을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모델이 포함된 주변 환경까지를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공정의 조건, 예를 들면은 어떤 피드스탁을 썼을 때 좀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걸 좀 더 정량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스탁의 조성 그리고 피드스탁과 다른 것들을 섞었을 때 그거에 어떤 것들을 섞어야 되는지 섞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배양의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소 농도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이오리액터의 서큘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발효 조건에 좀 더 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예측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하게 런 단계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바이오리액터를 돌린 조건에서 일부 샘플링을 통해서 세포들을 좀 그 미생물 촉매들을 채취를 한 다음에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소들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전사체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좀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사체 분석 플러스 소모되는 그 피드스탁의 양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의 양을 이용을 해서 대사 모델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이게 그 내부의 화학 반응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분석하는데
그래서 디자인과 분석 단계에서 각각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욱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던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화학자처럼 생각하고 화학 반응을 예측하는 AI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생물학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물학자 혹은 합성생물학자처럼 생각하고 이 합성생물학을 수행하는 AI가 가능할지 혹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에는 가능하게 될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도 가능하게 될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 합성생물학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진화의 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도 그렇고 모든 동식물들, 박테리아들 정말 오랜 기간에 거쳐서 서서히 진화했다고 해왔는데 합성생물학은 이제 이런 진화의 궤도를 무시하고 정말 새로운 외부의 변화를 갑작스레 야기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합성생물의 또 다른 특징이 세포의 내부를 하나의 공장처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내부가 이제 세포 내를 들여다보면은 공장처럼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모듈,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모듈, 이렇게 상당히 그 내부를 모듈화해서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AI 기술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특성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AI 기술들을 방법론들을 개발했을 때 역으로 다시 합성생물학 쪽으로 좋은 피드백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그 앞서 사전 학습 AI 기술, 그다음에 파인 튜닝, 구체적인 문제 정의 이제 저희 논의를 했었는데 하나의 AI 모델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떤 기능에 특화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AI 모델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AI 모델들을 상당히 합성생물학처럼 체계화해서 모듈화하는 게 일단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새로운 외부의 변화가 야기되어졌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데이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학습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됩니다. 그냥 어떤 계속 일관된 그 환경에서 오랫동안 배양하기보다는 정말 매번 다른 조건에서 배양을 하면은 그만큼 학습해야 될 양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 말은 즉슨 더 단시간에 AI 모델들을 더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하는 어떤 합성생물학의 철학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바이오파운드리에서 저희가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 생산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목표로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품질 데이터들을 재생할지 미리 그 데이터 생성 자체에 대한 디자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합성생물학적인 마인셋이 없으면 힘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이런 철학적인 부분 마인셋을 좀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들 사이에 좀 논의 끝에 좀 어느 정도 일관된 합의를 본다면은 매우 효율적으로 AI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으로 다시 합성생물학 프로젝트에 좋은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게 될 것이고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두 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주로 AI가 어떻게 합성생물학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비전문가인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실제 AI에서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 아니면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바이올로지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합성생물학도 혹시 이 다양한 앞으로의 AI 어프로치들에 있어서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교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인공신경망은 뉴런의 동작 방식을 따라해가지고 수학적인 모델로 만든 거고요. 제네틱 알고리즘은 이제 파퓰레이션에서 그 유성생식을 통해서 유전자가 섞였을 때 어떻게 해서 가장 좋은 피트니스가 높은 개체가 살아났는지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좋은 솔루션을 찾는 솔루션을 탐색하는 그런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둘 다
바이오에서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과학의 그 수학적인 모델로 성공적으로 모델링한 결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어떤 딥러닝에서 영감을 받아서 합성생물학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저희가 딥러닝이 있기 전에는 주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할 때 기존 논문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효소들의 서열, 그다음에 핵산의 서열 이것들만을 의존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핵산 서열과 단백질 서열이 그 이볼루션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생명체들이 거쳐온 이볼루션 경로에 위치하지 않은 좀 색다른 우리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다른 핵산 서열이라든가 그 효소 서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고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생성형 AI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영감을 얻는 게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효소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서열이 있는데 이 펩타이드 서열은 이제 진화 경로상에서 여러 가지 받는 그 셀렉션 프레셔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진화 경로를 통해서만 그 서열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걸 넘어갈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펩타이드 서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효소의 구조를 지금은 펩타이드 서열에서 만드는 알고리즘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입력값으로 주고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펩타이드 서열들을 역으로 생성해내는 생성형 AI가 되겠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고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이 된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펩타이드 혹은 펩타이드 서열이 진화선상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색다른 조합의 펩타이드 서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펩타이드 서열을 실제로 발현을 시켜보면 우리가 예상한 구조를 만들어지긴 하지만 진화선상에서 이 효소 혹은 이 효소에 비슷한 돌연변이들이 받아온 셀렉션 프레셔 때문에 생긴 축적된 돌연변이를 넘어서는 굉장히 다른 서열의 펩타이드 서열도 실제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뿐이고 이 가능한 것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합성생물학에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어떤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혹은 존재했지만 셀렉션 프레셔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그런 서열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어떤 새로운 AI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김현욱 교수님께서 혹시 조금 더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김동혁 교수님 답변에 약간 조금 더 과장해서 한번 기대치를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어떤 유용한 화합물을 대량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목적 화합물이 정해진다면은 심지어는 AI 모델을 이용해서 그 유전체 도식을 한번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식 지식밖에 어떤 논리를 이용해서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질문에서 제가 답변으로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정교하게 디자인된 데이터셋의 생성 그리고 어떤 모듈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시행착오적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몇 번 충분한 횟수만큼 이터레이션이 일어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전체 유전체 다이어그램도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얻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 저희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제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책임 있는 사용, 윤리적인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다이어그램 도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인류나 지구 동식물에게 절대 유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테러로 활용 가능할 법한 화합물을 생산한다든지 내지는 그 특정 유전자 논리 회로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턱식 몰리큘 독성 있는 분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기본적인 제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또 역시 저희가 또 이거는 비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깊은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합성생물학이 시작된 지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김동혁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에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혁신적인 이제 성과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AI 기술들이 사실 크게 활용되지 않았었던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건 오늘 이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앞으로 이런 AI 기법들을 활용하게 되면, 물론 AI가 모든 항상 정답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저희가 더욱더 혁신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두 분 교수님께서 귀한 의견들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